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아 무서운데. 따라오지. Don't follow me. 때는 4년 전 딱 이맘때입니다. 저는 여름 휴가차 친구와 함께 낚시 캠핑을 계획을 했어요. 낚시 좋죠.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초보는 말이죠. 바로 장비빨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장비가 다 사야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사는 재미. 100만 원대를 호가하는 이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 낚싯대부터 물속을 꿰뚫어보는 어군 탐지, 오, 야. 그리고 고성능 고무 보트까지. 어떡하지 썼어요? 저와 제 친구는 눈에 들어오는 대로 정말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다 시원하게 플렉스했습니다. 신났네. 왜? 무이자 12개월 할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러려고 돈 버는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행복하면 우리가 되는 거지. 행복 지수를 네. 올리기 위해서. 행복하면 되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은 내일에 내가 갚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낚시 장비까지 다 갖췄으니까 이제 뭘 해야겠습니까? 가야죠. 가야죠. 그렇죠.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명당을 찾아야 맞아요. 돼. 스팟이 중요해요. 네. 터가 중요해. 그래서 스팟을 찾기 위해서 낚시 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충남 보령의 한 호수에서 고기가 정말 잘 잡힌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딱 여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대망의 여름 휴가날, 설레는 마음으로 저희는 출발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도착을 하니까 해는 벌써 뉘엿뉘엿 지고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휴가철인데 그곳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 잡히는 곳인데? 바글바글해야 되는데? 이상할 정도로 한산한 거예요. 야, 사람이 별로 없는데? 좀 의아했지만 뭐 오히려 조용하면 맞아. 낚시하기는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는 낚시를 하러 보트를 타고 호수로 들어갔습니다. 호수 가운데 이렇게 수풀이 이렇게 우거진 섬이 있었는데 오. 그 앞으로 저희는 자리를 잡았어요. 이 주변에 이렇게 풀 냄새, 그리고 이 특유의 흙 냄새 있잖아요. 이 흙 냄새까지 아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역뉘역 지고 사방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안경에 습기가 너무 자주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닫고 다시 쓰고 이걸 반복하던 바로 그때 저 앞에 보이는 수풀 사이에서 뭔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뭐야? 눈? 예. 사이에. 자세히 보니까 여자아이 하나가 여자아이. 저웬 여자애가 밤늦게 저희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너무 놀라고 순간 머리털이 쭈뼛 풀리면서 느낌을 밤에 왜 그래? 처음에 무인도인데 일단 저는 곧바로 어군 탐지기를 켜서 이곳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어군 탐지기에 찍힌 이곳의 수심은 약 6m. 둘이 깊네. 이곳은 보트를 타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올 수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러네. 근데 이곳에 어떻게 저 여자아이가 그것도 혼자 있는 거죠. 아 뭐야? 저는 다급하게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잠깐만 봐봐. 저기 여자 여기. 아, 똑바로 봐봐 좀. 아 저기 봐, 숲을 속에 여자애가 우리 쳐다보고 있잖아. 아, 똑바로 봐봐 저기. 랜턴을 들어서 그쪽을 비췄는데 여자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아, 진짜 있었다니까 좀. 아, 잘못 봤겠지. 그 여자애는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뭐 친구 말대로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랬나 보다 싶었죠. 그럼에도 찝찝한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친구에게 낚시는 내일 마저 하고 일단 야식이나 먹자고 하고 저희는 서둘러 안되면 접는 게 나아.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한 새벽 3시쯤 됐을까요? 뒤척이다가 제가 잠에서 깼는데 다시 잠을 자려고 해도 도통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낚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혼자. 근데 저 멀리 또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 텐트랑 멀지 않은 곳에 옛날에 쓰던 그 황토색 텐트 같은 게 한 동 쳐져 있더라고요. 네, 맞아, 네. 맞아. 근데 보통 밤에는 원래 랜턴을 하나 이렇게 켜놓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텐트는 불빛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뭐지? 아까는 없었는데. 뭐야, 언제 온 거야? 야, 근데 요새도 저런 텐트를 쓰는 사람이 있네. 구식이구나. 왜냐면 너무 그 구식. 텐트가 옛날 너무 완전 옛날 8, 90년대 때나 쓰던 그런 텐트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는데 좀 시간이 가니까 조금 안도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곳에 우리 말고 누군가 또 있다는 것에 저는 맞아요. 안도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하는데 한 마리, 오, 두 마리, 세 마리. 열척이고. 그날따라 고기가 신기하게 밤에 정말 많이 잡히는 거예요. 오, 잘 봤네. 스팟이 좋네, 좋네. 야, 여기가 명당이로구나. 그렇게 너무 신이 나서 낚시를 한창을 하다가 무심코 오른쪽으로 고개를 슬쩍 돌렸는데 뭔가 희끗하게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조금 더 돌려서 이렇게 싹 봤더니 숲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던 그 아이가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뭐야? 그 집인가 저쪽에? 그래서 너무 놀라서 다시 한번 뒤로 확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아무것도 없어요. 잠이 들었겠나 씨. 제가 너무 놀라서 헛것을 봤나 싶어서 뺨을 제가 두세 번 치고 힘껏 내리치고 다시 낚시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또 뒤에서 누군가 저를 자꾸 쳐다보고 있는 도저히 뒤를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전 그대로 낚싯대를 집어 던지고 바로 텐트를 향해서 미친 듯이 뛰어서 들어갔어요. 야 일어나봐. 아까 그 여자애가 내 발목 잡았다고. 또 뭔 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밖에서 내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걔가 내 발목을 확 잡았다니까. 아 진짜라니까. 야 놀라서 낚싯대 다 버리고 왔어. 뭐? 낚싯대? 아 고가의 낚싯대니까. 둘이 얼마짜리인데? 100만 원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그 귀신 친구는 못 봤으니까 이 친구. 저보다 이 비싼 낚싯대.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친구를 장난친다 생각하고. 이 홀로 남겨졌던 이 낚싯대가 더 걱정이 돼서 결국 그 친구는 일어났습니다. 저도 슬며시 친구를 따라서 나갔죠. 왜냐면 텐트 안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같이 가는 게 낫지. 친구와 저는 던져놓고 온 낚싯대를 향해서 물가로 조금씩 걸어가면서 주변을 두리번 살피는데 이번에는 검은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까만 뭔가가 고꾸라져 있는 느낌. 꾸라져? 네. 꿀하죠? 갑자기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확 하고 상반신을 고추 세우더니 온 몸이 물에 푹 젖어 있는 남자가 거침없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뭐야? 잔뜩 겁에 질린 저희는 재빨리 시동을 걸어서 그곳을 벗어났죠. 그러고 전 벗어났어. 백밀러를 확인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이번에 너도 봤지? 너도 봤지? 봤으니까 지금. 야, 진짜
진짜 뭐냐? 저거 사람 맞냐? 응. 그렇게 한 5분쯤 달렸을까요? 불현듯 머리에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뭐? 낚시대? 장비? 낚싯대. 낚싯대. 그치.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두고 왔어요. 여러분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할부 아닙니까? 카드값. 카드값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됩니다. 또 남자 둘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고가의 장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저와 제 친구는 맞아. 중간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떡해.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것은 그치, 좀 위험하지. 너무 무서우니까 날이 밝을 때까지 일단 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저 좋네. 그러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자지 마. 눈을 떠보니까 일단 어느덧 해는 중천이었습니다. 다행이다. 피곤했지. 푹 잤네. 푹 잤네.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안돼 안돼 이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에 겁도 없고 굉장히 와일드한 친구였거든요. 충격이 꽤나 컸구나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호수로 이동을 해서 후다닥 이 낚싯대와 짐을 챙겨서 그곳을 벗어났고요. 다 챙겼어. 이 악몽 같은 여름 휴가를 끝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후로 3일 뒤 저는 그 친구와 만나서 소주를 한 잔 먹게 됐습니다. 뒤풀이지, 뒤풀이. 그때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차에서 얘기하다가 잠들었잖아. 그때 내가 야 꿈을 하나 꿨거든. 꿈속에서 친구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때 자기를 쳐다보는 기분이 들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슬쩍 봤더니 하얀색 리본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 그리고 호수에서 쫓아온 그 남자 거기에다가 꼬마 여자아이까지 이 셋이서 차 안에 우리를 뚫어지게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다 이 친구가 이들하고 눈이 딱 마주친 그 순간 계속 그때부터 미친 듯이 차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고 근데 우리가 문을 잠궜잖아. 그래서 못 들어오니까 차를 막 흔들더라고. 흔드는데 이게 느낌이 장난이 아니었어. 그때 네가 나 깨워가지고 진짜 다행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야 저기 뭐야 꿈이 참 살벌하네. 잠깐만.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리 말고 옆에 텐트 하나 더 있었잖아. 그 황토색 노란색. 텐트. 야 그 사람들은 괜찮을까? 제 말을 들은 친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뭔 텐트? 그때 거기 우리밖에 없었잖아. 아니야 그거 황토색 그 옛날 스타일 그 텐트 그거 옆에 있었잖아. 텐트가 있었다고? 못 봤구나.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숲을 속에 그 여자아이, 물에 젖은 채 쫓아온 그 남자, 그리고 의문의 텐트까지. 저는 이 찜찜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괜스레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여름임에도 집 안에 문이란 문은 다 잠그고 잠을 자려는데 이게 도통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지. 그치, 대중성하지. 그래서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잠이 들랑말랑 하다가 막 선잠에 빠져든 순간 어디선가 많이 맡아봤던 냄새. 그 특유의 흙냄새 그리고 물 비린내. 낚시터잖아. 그날 호수에서 맡았던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미치겠다 싶어서 움직이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데 그때 베란다 난간에 손이
넘어오는 거야, 넘어오는 거야. 두 개가 올라오더니 머리가 아이, 쑥 하고 올라오는데 기다랗게 풀어헤친 머리카락. 하얀 리본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여자가 베란다를 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친구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얀색 리본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차 밖에서 날 쳐다봤어. 어. 그 순간에도 몸은 계속 안 움직이지 정말 밀려오는 공포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베란다 문 앞에 선 그 여자는 잠겨있는 이 베란다 문을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뭐야, 씨. 아 집에 개를 키웠구나. 저희 집 강아지 마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야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베란다를 쳐다봤는데 이미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죠. 근데 소름 돋게도 우리 집 강아지 마루. 이 마루는 그 후로 며칠 동안 비어있는 베란다를 향해서 한참을 지저대곤 했습니다. 전 지금도 베란다 쪽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고요. 지난 여름 제가 호수에서 목격했던 그 낯선 존재들. 그들은 절 따라서 우리 집까지 온 걸까요? 야, 애들 낚시 안 갔다. 가자. 꽃가 애가 나오면 일단 꽃가.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48살 조유정님께서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정 씨의 사촌 동생이 겪은 일인데요. 사촌 동생 분께서는 익명을 요청하셔서 편의상 경희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때는 1983년 경희 씨네 가족은 경상도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 어린아이라고는 딱 3명뿐이었어요. 7살짜리 정숙이, 5살짜리 영선이, 그리고 6살이었던 경희까지. 셋 다 여자인데다가 또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사이도 엄청 좋고 또 친하고 정숙이네 집 옆에 영선이네, 영선이네 집 옆에 경희 씨네 집이 있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밥 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옆집으로 달려가서 경희야 놀자 이렇게 경희를 불러댔대요. 이 세 친구가 가장 즐겼던 게 바로 고무줄놀이입니다. 딱 좋다, 고무줄. 고무줄놀이 해보셨어요? 해봤죠, 해봤죠. 여자분들 많이. 두 명이 잡아주고 한 명이 두 친구들은 양 끝으로 잡고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시 나나. 마을 사람들이 논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면 항상 이 마을에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대요.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몰려다니는 이 세 친구들을 보면서 마을 어르신들은 참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하셨대요. 그러던 그해 여름, 장마철이 되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장마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니까 매일같이 만나던 세 친구들은 온종일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장마가 시작된 지 딱 9일째 되는 날 거짓말처럼 비가 맑게 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엄마 이제 비 안 와. 오늘은 나가서 놀아도 되지? 그래 비 와서 물 많이 찼으니까 위험한 데 가면 안 돼. 이렇게 엄마의 허락을 받고 신이 난 경희는 아침밥을 다 먹자마자 옆집으로 달려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비도 겠겠다. 이 세 친구는 신이 나서 개구리도 구경할 겸 논두렁으로 나갔대요. 논두렁 사이를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한창 놀고 있는데
왜 농촌에는 농수로라고 해서 있죠. 논에 물을 흘려보낼 수 있게 네. 쭉 길을 파놓은 길이 있잖아요. 위험한데? 그 길이 모이는 위쪽에 물을 막아놓을 수 있는 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넘게 장마가 계속되니까 물이 거의 넘칠 때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비가 더 오면 수문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물을 좀 빼놔야 되겠다 싶어서 얘들아 위험하다 얼른 비켜라 물 내려간다 하고 외치셨어요. 그 말에 새 친구들은 급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논두렁으로 올라갔대요. 근데 너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만 정수기에 운동화 한 짝이 농수로에 빠진 거예요. 신발이 벗겨졌구나. 신발. 어떡해 언니 왜 그래? 아 신발 저기 빠졌어. 그때 또 정수기가 울먹거리면서 나도 신발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온다는데 그치. 어떡해. 어릴 때는 그게 네. 큰 거야.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결국 정수기는 아저씨들이 수문을 보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농수로로 뛰어내려갔어요. 언니, 정숙 언니 어디가? 그 순간 이 농수로로 달려내려가는 정수기를 보지 못하고 어른들이 수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어떡해. 근데 장마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물의 양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 수문 안에 가둬져 있던 물은 맹렬한 기세로 농수로에 뛰어들었던 정수기를 덮쳤고 어떡해. 정수기는 결국 물길에 휩쓸려서 금세 모습을 감추고 말았어요. 어떡하냐. 그날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수기네 엄마는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정수기네 엄마는 목 놓아 울고 계시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진정시키는 동안에 아저씨들은 물길을 따라서 온 동네를 뒤지면서 정수기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정수가! 정수가! 대답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몇 시간을 찾아 헤맨 끝에 정수기를 찾은 곳은 이 물길 따라 끝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저수지였어요. 아이고. 멀리 갔네. 그 물길이 끝나는 곳에서 정수기는 익사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어떡해. 차가운 주검이 된 딸을 끌어안으면서 정수기네 엄마는 목이 쉬도록 아이고. 울부짖었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못 간 어린 아이가 그렇게 됐으니 마을 사람들 심정 또 어땠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물에 이렇게 휩쓸려 가던 마지막 정수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경희는 늦은 밤까지 잠을 못 이루다가 엄마 품에 안겨서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하늘에서는 다시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영선아! 영선아! 영선이네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거운 마음에 잠을 설치던 영선이네 엄마가 영선이 잘 있나 살펴보러 갔는데 분명히 방으로 자러 들어갔던 영선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디 갔어? 마을 사람들은 이번엔 영선이를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집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던 영선이가 발견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야? 바로 정수기가 발견됐던 그 저수지. 옆 동네. 그 위치 그대로. 뭔가 홀렸나 보네. 영선이가 익사한 채로 발견된 거예요. 그 밤에? 잘 자고 있던 5살짜리 애가 한밤중에 그 마을도 아니고 갑자기 옆 동네까지 떨어진 저수지에 갔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전날 이 정수기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수기가 영선이를 데려간 것 같아. 수군거리지. 정수기가 영선이를 데려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경희 엄마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경이만 어떡해.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힌 경희 엄마는 다음 날 결국 용하다는 무당집에 경희를 데리고 찾아갔어요. 근데
이 무당집 문턱을 넘기도 전에 무당이 딱 이렇게 말했대요. 죽어. 네 딸. 어머. 비 한 번만 더 오면 죽는다고. 아니 내 딸이 죽는다는데 제정신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막 사정을 했어요. 아이고 보살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요. 울고 불고 매달렸더니 무당이 경희한테 한 가지 당부를 했대요. 대답하지 마. 절대로. 대답하지 마. 네 친구들이 와서 널 불러도 절대로 절대 대답하면 안 돼. 알았어?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는 한쪽으로 엄마를 데려가셔서 조용히 뭔가를 말해주셨대요. 그리고 경희 엄마가 경희를 데리고 무당집을 나와서 꼭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비가 한방 왜 장만 되고?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까 무당이 그랬잖아요. 비 한 번만 더 오면 죽는다고. 사색이 돼서 엄마가 경희를 끌고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빗방울은 밤이 깊어질수록 아예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이제 경희 방에 엄마랑 딸이 나란히 누워서 경희야 불러도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 알았지?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 알았죠, 엄마. 이게 엄마가 등을 토닥토닥 해주니까 이 토닥이는 따스한 엄마의 손길에 잠이 들려던 그때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지 나나. 방문 밖에서 나직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경희 씨는 잠이 살빛 들려다 깼대요. 어? 무슨 소리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경희야 놀자. 경희 언니 빨리 나와. 바로 이 친구들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기억하시죠? 대답하면 안 돼. 맞아. 무당이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대답하지 말라고. 근데 이 경희는 겨우 6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어요. 대답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용서가 언니야? 용선이도 언니?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한 거예요. 친근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이 대답을 한 그 순간 갑자기 경희의 몸이 방문 쪽으로 미친 듯이 끌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막 이렇게 뭔가 밖에서 기어온 경희를 끌고 내게야 말겠다는 것처럼 엄청난 힘으로 경희를 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방바닥을 이렇게 손으로 짚으면서 기어가려고 해도 자꾸만 몸이 방문 쪽으로 끌려갔대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어. 엄마! 아무리 불러도 근데 엄마가 비동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경희랑 엄마랑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 순간 갑자기 경희는 가슴이 움켜쥐기 시작했어요. 가슴 속에 불덩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대요. 그런 동안에도 경희의 귓가에는 계속 친구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랑 경희야 빨리 나와. 경희 언니 놀자. 소리가 들리고 있었대요. 이 가슴팍을 쥐고 꺽꺽대면서 방문 쪽으로 질질 끌려가다가 경희가 등 뒤에 방문이 닿는 순간 기절하고 말았어요. 기절을? 예. 시간이 한참 흐르고 한참이 지난 후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경희 몸을 사정없이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딱 경희가 뜨니까 엄마가 경희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기 괜찮은 거지?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이러면서 막 우셨대요. 근데 경희는 엄마가 갑자기 우니까 그 눈물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보살님, 아유 감사합니다. 천지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근데 아까 정숙이 언니랑 영선이가 와서 놀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못 나갔어. 그 말을 들은 엄마가 깜짝 놀라서
기어이 찾아왔구나. 걔네한테 끌려갔으면 어쩔 뻔했어. 세상에,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이러면서 경희가 입고 있던 런닝을 막 벗기더니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뭐야? 근데 아까 경희가 이 가슴 쪽에서 타오르는 듯한 뜨거운 고통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위치에 덧댄 작은 천이 하나 보였어요. 그 천을 뜯으니까 이 안에서 꼭이 접힌 종이. 부적이다. 부적. 알고 보니까 그 부적이 낮에 갔던 그 무당집에서 엄마한테 준 거였어요. 이 속옷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부적을 넣은 다음에 경희한테 꼭 입히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또 기억나시죠? 한쪽 구석으로 무당이 엄마를 불러서 이야기하셨다는 또 다른 비방이 있었어요. 엄마가 이 부적을 보시고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무슨 일이지? 인형이 사라졌네. 인형? 사실 이 무당이 알려준 비방이 지프로 인형을 만들어서 딸의 속옷을 입혀둔 다음에 그걸 방 문고리에 걸어두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인형은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낙동강 돌탑. 이 낙동강이야. 이 이야기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계신 이준범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준범 씨가 18살이었던 13년 전 할아버지 댁이 있는 경남에서 겪은 일인데요. 준범 씨는 낙동강 강가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물가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뭐죠? 자, 지금부터 이 사연의 주인공인 준범 씨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2011년. 당시 18살이었던 저는 경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댁이 워낙 시골이라 정말 할 게 없었는데요. 18살 심심해. 심심하던 차에 낚시나 할까 싶었습니다. 좋죠. 날씨 좋지. 평소에도 종종 아빠랑 민물 낚시를 다녔던 저는 강물에 낚싯대를 던지자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저의 인내심에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걸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가야 하나 싶었는데 큰 돌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돌탑 같은 게 있어. 네. 돌마다 밧줄이 묶여 있더라고요. 돌마다. 그건 그런 건. 그리고 밧줄이 진짜 오래된 것처럼 다 삭아서 해져 있었어요. 오래됐구나. 뭐에 쓰던 거지? 하다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빠랑 민물 낚시를 다닐 때 종종 했던 방법인데요. 큰 돌을 강에 던지거나 물속에 있는 바위를 내려치면 숨어있던 물고기들이 맞아. 기절해서 그 방법 막 있지. 떠올랐었거든요. 아, 그래, 그거 맞아. 진짜 나온다, 씨. 아, 이거를 진작 던질 걸, 이거를, 씨. 저는 신이 나서 쌓여있던 돌들을 강물에 계속 던졌습니다. 던졌습니다. 불안한데. 그런데 그때 이상한데. 무슨 영화 촬영을 하나 싶었던 게
옛날 사람들이 입을 법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인지 그 사람들의 시선이 오로지 딱 한 곳. 어디? 저에게 고정된 채 미동도 없는 거예요. 좀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짐을 챙기고 가려던 그때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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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덩. 빠지는 거니? 뭐지? 설마 저 위에 있던 사람들이 강물로 뛰어든 건가? 그런 거 같아. 어? 그런데 그때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리라! 삼촌이었습니다. 삼촌, 저기 다리에 저 다리 위에 사람들이 막 물에 막 뛰어들고 있었어. 뭐래, 캐모? 어디? 없는데. 나 뭐에 홀렸나? 더 희한한 건 시간을 보니 3시간이나 지나 있었어요. 기절한 거야 그러면? 꼭 기억을 가위로 도려낸 것 같았죠. 그날 밤 아까 강에서 들었던 풍덩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 집이랑 강까지 거리가 있는데 풍덩 하는 소리는 점점 크고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어떡하냐. 그 순간 가야지. 가야지. 그 강으로 가야지. 가야 한다. 이거 아주 위험해. 이게 홀린 거야 이게. 준범아. 삼촌, 할아버지. 저를 잡은 건 할아버지였어요. 준범아, 나가면 안 된다. 나 가야 돼. 안 돼. 준범아,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안 돼. 안 돼. 준범아, 나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나가면 안 돼. 어허. 큰 소란에 가족들이 전부 나와 저를 뜯어 말렸죠. 겨우 진정하고 난 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곧바로 서울로 아 올라왔습니다. 찜찜한데. 하지만 제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어요. 밤마다 풍덩 소리가 귓가에 계속 들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따라왔나 보다. 그렇게 잠을 설치다 겨우 잠든 그날 밤. 묵직한 것이 제 몸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검은 형체들이 제 몸 위에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 검은 형체는 그 물에다 던진 건데. 너무 무겁고 숨을 쉴 수조차 없어서 그냥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툭, 투툭,
이 사람들 다리 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랑 사람들. 그 순간 제 침대 아니 방 전체에 물이 차올랐어요. 야. 귀, 눈, 겨우 숨을 내쉬던 코와 입까지 저는 그대로 물속에 잠길 것 같았어요. 겨우 눈을 뜨고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아, 들지 마. 제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수십 개의 사람의 손이 다닥다닥 매달려 있었거든요. 왜 자꾸 있구나. 싫어. 정말 끔찍한 악몽이 계속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잘 때마다 계속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아, 너무 힘들겠다. 어떡해. 그런데 딱 하루 푹 자고 일어난 날이 있었어요.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다고요.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준범이 이제 편안해질 것이다. 그래, 좋아질 거야. 할아버지 덕분에 악몽을 안 꿨나 보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말도 안 되는 뭐야? 비보를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저를 괴롭히던 그 풍덩 하는 물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로부터 9년 뒤 9년? 선산 문제로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기로 하고 온 친척들이 묘지에 모인 날이었어요. 그런데 관이 기우뚱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관 뚜껑 사이로 시커먼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안 좋은 건데.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관 바깥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였죠. 관이 놓여있던 자리가 침수된 것도 아니었고요. 아니 삼촌,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밧줄 묶인 돌들. 제가 강물에 던져버렸던 돌들이 그대로 묻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거기가 있어? 삼촌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그 근처에 사셨대요.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풍덩풍덩 소리가 들려서 강가에 가봤는데 다리 위를 보니까 사람들이 발목에 돌이 묶여서 떨어지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6.25 때였는데 인연 갈등 때문에 그 동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희생당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강 근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데 그 돌들을 강에서 발견하셨나 봐요. 한 동네 살던 형들과 친구들이 그렇게 물속에 살게 했다는 죄책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도 까먹고 그 돌들을 건지셨다 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강물에 전부 던져버렸던 그 돌들은 할아버지가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건져서 강가에 쌓아두셨던 거였습니다. 네 서울 가고 할아버지가 강가에 가서 네가 던진 그 돌 올려 건진 기다. 돌을 다시 건져둔 할아버지는 무당을 찾아가셨고 어떻게 하면 손자를 구할 수 있느냐 물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무당은 수십 명의 원혼이 손자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부적이나 구슬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무당 다시 만나고 와가 돌아가시기 그 며칠 전에 유언맹키로 이런 말을 했다 않카나. 내가 죽거든 강가에 있는 저 돌들을 내 관 밑에 묻어다오.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덩 소리가 사라진 것도 물속으로 저를 끌고 가던 그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 것도 할아버지가 저 대신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강 귀신. 허허, 이건 귀신. 물귀신이다. 물귀신이네. 고등학교 1학년 이지원 양과 어머니가 함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불과 1년 전 한강에서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아, 1년 전. 네. 얼마 안 됐다. 사실 이제 처음에는 제보에 대한 그 어머니의 반대가 극심하셔서 사실 좀 많이 좀 고민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어렵게 허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제가 제보자 이지원 양의 시점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방학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친구 가영이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놀러를 갔는데요. 라면에 핫바에 먹을 것들을 잔뜩 사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는데 지원아, 저거 좀 이상하지 않아? 가영이의 손가락을 따라 고개를 돌려보니 어? 저게 뭐야? 저 멀리 강변에 새카만 무언가가 우뚝 서 있는 겁니다. 크기가 한 3m는 넘어 보였어요. 엄청 큰데. 뭐야? 나무야? 조형물인가? 근데 그것이 조금씩 강을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뭐지? 사람인가? 저게 뭔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야, 어디 가? 가서 보게? 아, 가지 마, 무서워. 아, 넌 여기 있어. 살짝만 보고 올게. 기다려. 10대 호기심이 있죠. 그렇게 한 발짝, 두 발짝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까만 형체의 모습이 자세히 보이자 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하나가 아니야. 둘이야. 가까이에서 보니 허리가 구부정한 아저씨 그리고 그 어깨 위로 산발머리를 한 여자가 올라타 있는 겁니다. 뭐야? 위험하게 뭐라는 거지? 생각하는 그때 아저씨가 한 발, 두 발, 강 깊숙이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걸어 들어가는 이거 말려야 되는데. 그런데 살고 싶어. 죽기 싫어. 이것 좀 데려가줘. 제발. 그 아저씨 울부짖고 있었어요. 밑에 있는 아저씨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얼른 나오세요. 아저씨에게 소리를 지른 순간 어깨 위 여자가 저를 획
쳐다보는데 흰자 없이 새빨간 눈, 피가 떡진 듯 붉은 입, 그 속에 새카만 이를 드러내며 씩 웃어 보이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여자 사람 아니다. 귀신이네. 그런데 그때 야, 너 뭐해? 가영이가 제 어깨를 확 붙잡았습니다. 바로 한 발짝 앞에 한강물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강물로 다가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꾸 모르게 다가구나. 정신을 차리자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혹시 너희가 날 구해준 거니? 울부짖던 아저씨 역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으셨고요. 전 너무 무서워서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저씨가 걸렸나 보나. 그런데 그날 이후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 눈을 뜨면 저는 한강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강물은 허리춤까지 올라와 있었죠. 놀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면 등 뒤에서 허리가 구부정한 사람들이 때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죽기 싫어. 이것 좀 데려가줘. 제발. 그렇게 사람들의 떠밀려 강 깊숙이 빠져드는 순간 땀에 흠뻑 젖은 채 꿈에서 깨어나요. 예사롭지 않은 꿈이네. 처음엔 한강에서 본 그것 때문에 악몽을 꾸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이 꿈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곧이어 더 절망적인 일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팔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팔뚝에 칼날에 베인 것 같은 깊은 상처가 생긴 겁니다. 그뿐 아니라 매일 아침만 되면 엄마 몸 여기저기에 이유 모를 빨간 생채기가 자꾸만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마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엄마는 며칠을 병원에 계시다 겨우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검사를 다 해봐도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매일 삐쩍삐쩍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엄마도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마른 나뭇가지 같은 팔로 살려달라 비는 엄마.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하늘이 원망스러워 눈물만 났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드실 죽을 사러 집을 나섰는데 미안한데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이 물을 찾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왠지 나도 모르게 좀 드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저는 다시 들어가 물을 가져다 드렸죠. 그랬더니 단소에 물을 들이키신 할머니가 빌어, 네가 직접 기도 드려. 대뜸 기도하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순간 누워 계시는 엄마가 떠올랐어요. 우리 엄마가 아픈 걸 알고 계시는 건가? 생각이 스치는데 네 엄마 말고 네가 죽어.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살려달라고 빌어. 내가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혼란에 빠진 그 순간 할머니는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정신이 없어 잊고 있었던 한강에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엄마가 했던 것처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눈을 떴습니다. 한강에서 본 여자가 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어머. 뭐야? 그리고 그때처럼 웃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다 그때 그 여자가 제 목을 꽉 잡고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죽어. 그냥 죽어버려야지. 네 애미 때문에. 점점 호흡이 가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던 그때 갑자기 목이 확 풀리더니 여자는 사라지고 눈앞에 엄마가 서 있는 거예요. 엄마의 손에는 부엌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가 눈을 희번덕거리더니 칼을 제 얼굴에 훅 들이미는 겁니다. 어머머. 너 비위가 됐나? 그 모습을 끝으로 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심각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뜨니 깔끔한 방이 보였습니다. 꿈이었나 보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제 방문에 칼로 그은 듯한 X자 표시가 커다랗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에 쑥 냄새가 진동하는데 마당에 서 있는 엄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아까 보았던 부엌 칼과 낡은 바가지가 보였죠. 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게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턴 지원 양 어머니 시점에서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뭔가 보이나 보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던 그날 밤 어디선가 바닥을 찰팍찰팍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파 뒤로 누군가 쑥 올라오는데 머리를 산발한 웬 여자인 거예요. 그 여자를 자세히 뜯어보던 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여자 아래엔 두 손으로 바닥을 치며 기어다니는 제 딸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딸이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집어들더니 자기 머리 위로 마구 휘두르는 겁니다. 어떡해. 딸의 어깨 위에는 깔깔거리며 머리를 붙잡고 있는 그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잔 뜬귀였어요. 뜬귀. 사람을 해치는 것만이 목적인 지독한 악귀. 어머. 저런 악귀가 우리 딸에게? 어머. 불안감에 손끝이 아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미안한데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다. 아까 들었더라. 물 한 잔을 쭉 들이킨 그분은 물값을 해야겠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긴 것이 붙었어. 웬만한 비방은 어림도 없을 게야. 할머니는 무언가를 아는 듯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절망적인 제게 열흘간 기도를 올린 후 뜬기의 기가 약해져 있을 때 비방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셨죠. 단 눌러놓은 네 기운 때문에 네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해. 저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전 엄마이고 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이후 마치 신병이 온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그렇게 8일째 되는 날. 지연아, 어디 가니? 말없이
현관문을 나서는 딸이 이상에 서둘러 따라 나섰는데요. 그런데 지원아! 허리가 고무장한 모습으로 옥상 난간에 서 있는 딸. 어머. 살고 싶어. 죽기 싫어. 아, 이거 좀 데려가 제발. 딸은 울부짖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지원아, 지원아 안 돼. 엄마. 바로 그때 딸의 몸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저는 간신히 딸의 팔을 낚아챘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당장 내일이라도 딸이 죽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지. 열흘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비방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죠. 부엌칼과 쑥, 낡은 바가지에 담긴 시래기국을 준비해 의식을 시작했어요. 쑥을 태운 연기를 집안에 채우고 딸 머리를 쓸어내린 부엌칼로 방문에 X자 표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칼을 꽂아 넣으려는 순간 칼이 자꾸 튕겨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튕겼나? 그때마다 베인 팔뚝은 피로 물들어갔어요. 아이고. 제발 신이 있다면 더 이상 바라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제발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을 시도했지만 튕겨나가는 칼날 순간 울분이 끌어올랐습니다.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엄나무 말뚝에 박아서 썩은 밥도 못 처먹게 하기 전에 제발 좀 떨어져! 그 순간 거짓말처럼 칼이 푹 하고 박혀 들어갔고 그곳에 낡은 바가지를 덮어 무덤을 만들었을 때 귀 옆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들리더니 제 죽은 듯 잠잠해졌어요. 그 후 저와 딸은 다행히도 평소의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1년이 지난 지금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언제 그것을 다시 마주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길고 긴 고민 끝에 사연 제보를 허락한 이유 한 가지 당부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강의 악기는 천도시킨 게 아니라 떼어낸 것뿐입니다. 지금은 다른 이의 어깨에 올라타 있겠지요.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이의 어깨로 계속 이동할 것입니다. 혹시 사람 어깨에 올라탄 무언가 마주친다면 반드시 멀리 도망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절대 얼굴을 보여선 안 됩니다. 절대로. 이번 사연을 보내주신 유지민 씨는 미국의 한 해양생물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미국에서? 먼저 지민 씨가 다니는 연구소 사진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와, 별장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좋습니다. 연구소 앞이 다 바다래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연구소인데 취업도 참 까다로운 곳이어서 처음 합격했을 때 지민 씨가 정말 기뻐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친한 대학 동기인 주연 씨도 함께 합격을 해서 이제 더 바랄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연구소 입사를 한 지 얼마 안 되고부터 지민 씨는 심각하게 이직을 고민할 정도로 아주 섬뜩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뭐가 있나? 무섭다. 이 연구소는 해양생물연구 특성상 실험실을 어둡게 해놓는 곳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현미경실은 방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엄청 어두운 편이었대요. 거기다가 지하에 있어서 사실 혼자 있기에는 조금 으스스한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지민 씨도 세포 사진을 찍으러 지하실로 향한 거죠.
보통은 안에 그래도 한 2~3명 정도 있는데 이날은 1명밖에 없었대요. 그 연구원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가볍게 인사를 하면서 말을 걸었어요. Isn't it today?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뭐 있구나. 아이고. 왜? Do you have an ethanol spray there? I need it for cleaning the table. 또 말을 걸었는데 역시나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 말하지 말자 하고 현미경 관찰을 시작하려는데 아까부터 발밑에 뭐가 자꾸 걸리는 거지? 근데 그런 기분 있잖아요. 되게 낯선데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드는 그런 감촉? 뭐야? 그래서 대체 바닥에 뭐가 떨어진 건지 조심스럽게 발밑을 내려다보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얼굴을 대고 본 거죠. 이거 사람 머리카락 아니야? 그 머리카락을 따라서 시선을 옮겼는데 지민 씨 책상 아래를 지나서 맞은편 책상에 앉은 연구원까지 머리카락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순간 지민 씨는 너무 무서워서 책상에서 밑에서 나와서 얼른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지민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자마자 마주한 것은 선반을 사이에 둔 채 눈도 떼지도 못하고 지민 씨가 얼어붙어 있던 그때 뭐야? 너 현미경실에서 혼자 안 무서워? 친구 주연 씨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 현미경실 예약한 사람 너밖에 없던데? 동시에 선반 맞은편의 여자도 사라져버렸어요. 대박. 너 여기서도 이 노트북이야? 너 한국에서도 맨날 보더니. 그거 일할 때 은근 도움되더라고. 지민 씨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대요. 왜냐하면 방금 그 여자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부터 줄곧 지민 씨를 쫓아다녔던 여자였대요. 어? 원래 귀신이 바다를 못 건너오는데. 뭐 깜짝이야. 예전부터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 똑같은 여자를 계속해서 봤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시달리다가 이제 미국으로 오게 돼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기까지도 제가 일하는 연구소에서까지도 이 여자를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야, 귀신이 그 바다 건너까지 왔어? 계속 따라다녔네. 지민 씨가 그 여자를 처음 본 건 한국에서 대학교에 다니던 2014년도 3학년 1학기 때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집에 가려는데 신고 있던 스타킹이 도서관 의자에 걸려서 올이 나간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절대 그대로 집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지민 씨도 화장실에 가서 갈아 신고 가려고 했어요. 신발을 신고 일어나려는데 화장실 바닥이랑 문틈 사이로 웬 검정 구두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비어있는 칸들 다 놔두고 왜 여기에 서 있는 거지? 이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양 발과 다리가 확 꺾인 채로 서 있는데 더 소름이 끼치는 건 그 꺾인 발들 옆으로 긴 머리카락이 바닥까지 늘어와 있더라고요. 기괴하다. 혹시나 화장실 문이 열릴까 봐 손만 뻗어서 문을 부여잡고 선 거죠. 저게 뭔진 모르겠지만 제발 그냥 가라. 그냥 가라.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툭 화장실 불이 꺼진 거예요. 뭐야 이거. 오. 안에 사람이 있으면 꺼지지 않는 센서 등인데 왜 꺼진 거지? 이쯤 되니까 진짜 정말 아무나 제발 와달라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죠. 얼마나 지났을까? 문 앞에서 어떤 소리도 인기척도 없다고 생각한 지민 씨가 정말 조심스럽게 문 밑을 내려다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옆 칸 아래쪽으로 여자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밖에서 같이 가려고 기다리던 주연 씨가 지민 씨 비명 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달려온 거죠. 주연아, 여기 어떤 여자 못 봤어? 아무도 없었는데? 야, 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헛것 봤나 보다. 괜찮아. 그 여자는 사라져서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대요. 하지만 그건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지민 씨가 학교에서 전공 수업을 듣고 있을 때였어요. 수업을 듣다가 무심코 강의실 뒷문을 봤는데 순간 손끝부터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면서 그 여자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귓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잠깐 눈을 돌린 사이 그 여자는 또 눈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지민 씨 다리 쪽에서 아까 문 앞에 서 있던 그 여자가 책상 밑에서 지민 씨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지민 씨를 이상하게 봤지만 지민 씨는 이건 절대 헛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대요. 그 후로도 그 여자는 잊을만 하면 갑자기 나타나서는 지민 씨를 놀라게 했는데요. 어떤 때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나타나서 그 여자를 피하려다가 차에 부딪힐 뻔한 정도. 어느 때는 실험실에서 나타나서 피하려다가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들어가기 어려운 연구소에 합격했다는 것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에 가면 안 나타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는 생각도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또 그 여자가 나타난 거죠. 아, 미국에서도. 왜 따라다니는 거야? 지민 씨는 당장이라도 연구소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일단 현미경실에는 혼자 가지 않고 야근도 최대한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그날은 지민 씨가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했던 날인데요. 하필이면 다른 연구원들은 일찍 퇴근을 해가지고
연구실에 지민 씨 혼자 남아 있었대요. 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미경 씨 굉장히 어둡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해양 생물이 들어있는 수조가 있는데 거기는 불을 꺼두는 걸로도 모자라서 까만 천으로 다 덮어두기도 한대요. 근데 한참 세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 멀리 까만 천으로 덮어둔 수조에 불이 탁 켜진 거예요. 저러면 저 안에 다 죽을 텐데. 아까까지 겁났던 거 다 잊고 수조에 불을 끄려는데 이게 안 꺼지는 거죠. 안에 생물들 괜찮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천을 아주 조금 걷어 올려봤대요. 뭔가 검고 흐물거리는 게 물속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 순간 주연아, 나 좀 데리러 와. 여기 현미경 씨, 빨리. 지민 씨의 눈앞에 또다시 현미경실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던 지민 씨는 다시 문을 열고 또 문을 열고 또 문을 열고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 때마다 보이는 건 처음 그 자리, 현미경실 아닌 거예요.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더 미치겠는 거는 지민 씨 뒤에 그 여자가 점점점 따라붙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현미경실 문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일단 가까운 책상 밑으로 서둘러서 몸을 숨겼어요. 정말 숨소리도 죽인 채 가만히 있었는데 정말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두근대는 소리만 귓가에 울려대던 그때 그렇게 지민 씨를 질질 끌고 가던 그 여자가 금방이라도 죽여버릴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그거 커다란 식칼을 지민 씨 가슴 쪽에 수도 없이 막 꽂아내리는 거예요. 그걸 두 눈으로 본 지민 씨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점점 의식을 잃어갔어요. 야, 지민아. 야, 지민아. 왜 이래? 야, 일어나봐. 야, 일어나봐. 정신을 왜 이래? 차려보니 무슨 일이야? 지민 씨는 검은 천을 덮어둔 수조 앞이었고 그 여자도 칼도 핏자국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꿈구나. 꿈이야, 뭐야. 다행이네. 근데 주연 씨의 부축을 받아서 일어나려는 그 순간 명치 쪽이 너무 아픈 거죠. 야, 아빠? 괜찮아? 왜 이래?
아까 귀신이 칼로 찔렀다고 생각했던 위치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찍어둔 사진이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실제로? 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명치 쪽. 뭐가 튀어나왔어. 아니 이거 무슨 이렇게 튀어오르게 되지? 온갖 약들을 다 먹어보기도 하고 너무 아파서 잠도 잘 못 자는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제거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이게 혹시 꿈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었던 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민 씨는 정말 영문도 모르고 한국에서 미국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 여자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알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괴로워했는데요. 몇 달 뒤에 정말 믿기 힘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야. 땡큐. 박사 어느 세월에 따냐. 수진 언니가 미국 갔으면 벌써 박사 땄겠지? 수진 언니? 그게 누군데? 윤수진 언니 몰라? 우리 4학년 선배. 우리 미국 오기 일주일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잖아. 윤수진. 그 이름은 지민 씨가 대학교 때 과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후 늘 가지고 다니던 족보 같은 노트가 있었는데요. 대박. 너 여기서도 이 노트 보냐? 바로 거기에 적혀있던 이름이었어요. 아까 그 노트인가? 그러니까 왜 갖고 왔냐 그러면서 도움된다 또. 순간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주연 씨는 바로 노트를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그 노트의 주인인 그 수진 선배의 혼령이 노트를 가져간 지민 씨를 따라서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쫓아와서 괴롭혔던 걸까요?